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한 180% 올랐죠. 에코프로는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작년 12월과 올해 지금 이제 3월 한 분기도 안 지났는데 뭐가 이렇게 변했길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본질 가치의 수렴을 한다라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네네. 또 동시에 더 잘 아시다시피 네. 이 또 중간 중간에 본질 가치에서 벗어나서 또 과하게 빠지기도 하고 과하게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작년은 사실 배터리 섹터가 좋지 않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보면 LG 엔솔이랑 포스코 케미칼만 좋았고요. 배터리 네. 섹터 다 빠졌던 해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전기차 안 팔렸냐? 작년에 전기차 한 해 동안 50% 성장했었던 해였거든요. 뭐 양극재 기업들 이익이 한 2배씩 성장했었던 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와중에 특히나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배터리 섹터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우려는 근본적으로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플레 국면에서 이제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수요 둔화, 뭐 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동시에 그 테슬라 재고 추이가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평균 수준 대비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요 둔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의 주가 상승이 말씀하신 대로 불과 2달이 채 안 된 사이에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작점은 1월 25일에 있었던 테슬라의 실적 발표 컨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테슬라가 뭐 실적이 엄청 서프라이즈도 아니었고요. 다만 가장 중요했던 건 판가 낮추고 나서 네. 월별 신규 주문 건수가 월별 최대치 찍었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올해 그 생산 성장 가이던스로 이제 37%를 제시를 하면서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해서 사실 어떤 뭐 기댈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 자체가 없었는데 탑티어인 테슬라가 그 숫자를 제시했다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성장,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동력을 제공하였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 기대하고 있는 이익값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 소재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 이미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주가 상승폭이 컸던 상황이고요. 이제 3월에는 또 유럽의 원자재법 3월 14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네. 딱 이제 6일 남았네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돼서 또 준비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에코프로가 제일 잘 준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좀 단기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한데 또 지금 레벨은 약간 그 2025년 실적까지 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또 과열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과열 과열 국면에 국면이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나요? 굉장히 좋은 네, 기업이고 준비가 많이 됐는데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방금 내고 맞습니다. 있는 아직 나가고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굉장히 좋은 게, 그러니까 에코프로만큼 그리고 작년에는 또 포스코 케미칼 올라갈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지금 뭐 미국의 IRA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CRMA도 마찬가지고 메탈 소재군은 중국이랑 덜 싸워도 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탈 소재군이 대표적으로 이제 양극재, 네. 양극재의 네. 구성 물질이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소재들은 단순히 싸게 만든다라고 해서 고객사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메탈의 생산지, 정확히는 이제 그 기업의 본점 소재지, 그 주소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IRA 구조상 양극재와 그 메탈 출처는 북미에서 생산 조립을 하거나 혹은 FTA 체결국이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가격 협상력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국면인데 네. 그게 IRA 구조상 제일 준비가 잘 돼 있던 게 작년에 포스코 케미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갔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건 사실 이제 좋은 기업인데 저희가 이제 그 해당 기업 인수하는 게 아니니까요. 주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는 그 시기에 작년 한 해 동안은 저희가 제일 질문 많이 받았던 게 왜 포켓만 가고 에코프로는 안 가냐 네. 이 얘기를 한 해 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네. 불과 뭐 한 달 반 사이에 또 완전히 반대예요. 왜 포켓은 안 가고 에코프로만 가냐.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또 유럽 원자재법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좀 부각이 덜 됐던 것 사실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부각이 덜 됐던 게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좀 간 것 같고요. 다만 그때 포스코 케미칼과 비슷한 논리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사야 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업사이드가 뭐 길게 보면 당연히 있죠. 근데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연초에 기대했었던 주가 상승의 그 여력보다는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가 네.
지금 약간 단기 과열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인데. 네. 그렇습니까? 뭐 제가 있는 뭐 저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 예.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 이제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때 약간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정말 날라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던 ETF 하면 중국 중국 ETF. 2차 전지 ETF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보면 주가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제 중국은 성장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철수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수급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들어볼 그러니까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향후 한 3년간의 실적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익값 대비 적정 PER을 적용을 해서 적정 가치를 제시를 할 뿐이고요. 그것보다 수급적인 이슈로 못 갈 때도 많고 수급적인 이슈로 오버슈팅 할 때도 있죠.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시기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는 요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수급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국 배터리 섹터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전방 시장의 동향을 보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네. 현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52%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전히 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요. 근데 이제 중국 배터리 셀 메이커들 예를 들어서 뭐 CATL이나 뭐 중국 소재 기업들은 본인들의 매출에서 거의 70에서 80%가 다 중국 내수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글로벌 전기차 시장, 사실 전체 자동차 시장으로 보면 중국이 25%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전기차는 52%라는 건 사실 전기차만큼은 중국이 성장률이 제일 가팔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서 이 중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그 결과 말씀하신 대로 작년 상반기에 중국 ETF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한 30%를 월별 기준으로 넘어선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보조금이 사실상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서 네.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간은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대비 중국이 더 성장률이 가팔랐거든요. 네. 그 작년에 중국이 거의 90% 성장을 했는데 올해 중국 자동차 협회에서 전망을 하는 게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한 25%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워낙 베이스가 높으니까 여기는 이제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미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여기 좀 이게 단위가 좀 높아서 그런데 아직 월별 기준으로는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 연간으로는 지금 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미국은 중국이 6년 전에 했었던 보조금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IRA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요 진작책이 이제 시작이 됐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올해 1월과 2월에 두 달 연속 50% 이상 성장을 했어요. 참고로 1월에 중국은 마이너스 5%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한국은 미국과 그리고 이제 유럽향 매출 비중이 높은데 유럽은 지금 뭐 일부 국가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성장세가 가팔라지는 국면이고 근데 한국은 미국, 유럽 위주로 매출 비중이 분포되어 있죠.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은 그동안에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었지만 중국의 전방 수요 성장률이 이제 좀 둔화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적인 수급 관점에서는 한국 배터리 섹터에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잘 가고 있고요. 뭐 향후에 이제 한 4년에 보면 미국이 제일 성장률이 가파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 섹터가 분명히 수혜고 지금 한국 배터리 섹터는 뭐 팔거나 뭐 공매도를 하거나 이런 네.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률을 이 기대치가 이제 또 막 너무 높아져 있는데 그런 기대치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상당히 이미 간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주변 여건이 좋은 것인가? 아까 우리 또 위원님께서 앞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목표량을 좀 높여서 뭐 이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다. 근데 그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높인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정확히는 판매 성장률을 높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낮췄죠. 그렇죠. 원래는 50% 성장이었는데 네. 37%로 제시를 네. 했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건 그 기댈 수 있는 기준점조차 그때 당시에 시장이 갖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그 거예요. 정도도 못할 거야. 왜냐면 막 그때 12월 달에 막 중국에서 안 팔린다 뭐 그런 이야기 나왔고 맞아요. 가격이나 이야기 나왔고 경기 침체 오는데 무슨 그렇죠. 비싼 전기차냐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왔는데 테슬라가 생각보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면서 맞습니다. 네.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그 주변을 살펴보면 실제로 테슬라도
원래 성장률만 좀 낮췄고 네네. 우리가 소재 업체들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소재 가격이잖아요. 네네. 소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소재 가격이 안 좋아서 뭐 에코프로비엠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소재 가격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고 네. 판매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고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수요 자체는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대기 수요가 빵빵하게 있는 상황은 뭐 좀 아닐 수도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네. IRA 법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깜짝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포드랑 CATA랑 합작해가지고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야 중국 못 들어온다며 그러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 네네. 주가가 치솟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전 두 가지 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일단 메탈 가격 추이는 말씀하신 대로 메탈 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리튬 가격이 2021년에 3분기 정도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한 80위안 하던 게 네. 작년 고점이 킬로그램당 570위안까지 갔거든요. 7배가 올랐던 네. 것이고요. 2020년 대비해서는 사실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니켈 가격도 이게 톤당 15,000, 16,000달러 하던 게 작년에 28,000달러, 뭐 2분기에는 33,000달러까지 올랐었고요. 네. 뭐 다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각에서는 이런 메탈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 양극재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판가에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판가가 올라가고 그럼 매출 사이즈 커지니까 좋은 거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당연히 그렇죠. 실적만 보면. 네네. 근데 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은 이게 결국은 양극재 판가에 전가가 되고 그걸 사오는 배터리 셀메이커들은 이거를 본인들의 배터리 판가에 전가를 시키고 그거를 사오는 전기차 업체들은 본인들의 전기차 판가에 연동을 시켜서 네.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판가가 작년에 올랐거든요. 테슬라 모델 3가 최근에 뭐 가격 낮춘다라고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20% 이상 상승했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생태계 성장의 그 폭을 좀 둔화시키는 동력이었습니다. 메탈 가격의 상승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은 판가 상승 하락이 항상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양극재 업체들을 저희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추천을 편하게 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킬로그램당 마진값이 절대값으로 보장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매출 증가하는 과정에서 좀 판가가 올라가면 뭐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서 좀 마진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매출 사이즈가 빠져도 어차피 절대 이익값은 최소한 보장이 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을 할 때도 그 정도를 가지고 이익값을 전망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판가의 상승 하락은 큰 뭐 이제 잔존 이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산업인데, 근데 애초에 이게 전반적인 판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생태계 성장의 동력을 저해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메탈 가격 상승이 작년에 배터리 섹터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다시 빠지잖아요. 지금 리튬 가격이 570위안까지 갔던 70위안까지 갔던 게 지금 400위안으로 빠져 있고 니켈 가격도 3만 달러 이상이었던 게 지금 2만 6천 달러로 빠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코발트도 8만 달러 하던 게 지금 3만 달러대로 빠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양극재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덜 할 거고요. 그리고 스프레드 효과도 덜해지니까 이전처럼 영업이익률이 막 10% 이상까지 나오는 그런 걸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5에서 7% 정도 되는 최소한 마진은 지키는 산업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전반적으로 메탈 가격이 빠져서 배터리 판가 빠지고 그러면 전기차 판가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에 수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가 더 잘 팔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메탈 가격 하락은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메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섹터가 주가가 상승했었던 것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테슬라 판가 인하는 그것도 원재료 가격하고 관련된 네, 그게 건가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판가를 낮추는 게 본인들의 뭔가 마진을 훼손시켜가면서 이제 급격한 치킨 게임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라도 해야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냐. 뭐 일부 영향이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본질적으로는 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비즈니스는 특히나 배터리 제조 원가에서 절반이 메탈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40%가 배터리고 메탈만 보면은 거의 30%예요. 그러니까 메탈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판가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내연기관차 시대하고는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진 산업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메탈 가격이 빠진 게 테슬라의 판가 인하로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수요가 아니었고 뭐 물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판가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작년 하반기에. 근데 그 근간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로그램당 리튬 가격이 570까지 갔던 게 지금 400위안까지 빠졌고 한 30%가 빠졌죠. 니켈 코발트가 다 고점 대비 30% 일부는 뭐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전체 제조 원가에서 30%를 차지하는 메탈들이 이렇게 빠지면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도 판가를 낮출 수 있는 버퍼가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수요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낮춘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동시에 더 낮출 수 있었던 근본적인 뭐랄까요 동력은 이런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그러면 이거 말고요. 네. 그 포드하고 CATL은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 대전제는 저는 이게 더 확장되기에는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CATL이 이제 어떻게 보면 IRA가 요구하는 그 조건에 딱 부합시켜서 본인들이 지금 이런 미중 분쟁 구도 하에서 CATL도 어쨌든 시진핑 눈치도 봐야 되고 다 하는데 미국 본토에다가 유형자산 투자하는 거는 분명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과거 화웨이 사례도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자했다가 언제 이게 동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약간 우회로를 뚫은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중국 당국에서도 기술 수출 여부 조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지금 당장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공화당 지지율 1위인 루비오가 이거 바로 중국한테 돈 갈 수 있으니 조사해야 된다라고 공개서 공화당에서 발신을 했죠. 그래서 이거 조사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 하에서 사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기에는 분명히 어려워 보여요. 다만 이 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CATL의 기술 수출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이거 자체를 최종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백악관도 환영한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어차피 그 미국 전기차 배터리 캐파 증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체가 진짜 한국 3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 업체들이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 모든 배터리를 다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지금 공격적인 증설 계획대로만 하더라도 거의 80% 가까이 먹게 되는데 누군가는 나머지 20%를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뭐 중국이 다른 형태가 됐던 혹은 파나소닉이 됐던 들어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협력이 어떤 그 국내 기업들의 향후 2025년, 2026년 실적 추정치를 건드릴 만한 이슈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로섬 경쟁을 논할 우려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멀티플은 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지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격차가 나진 않았었는데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PER이 거의 30에서 40배고요. 네. 중국 소재 기업들이 딱 10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배 비싸고요. 셀도 비슷해요. 셀도 LG 엔솔이 24년 기준 PER이 60배인데 CATL이 지금 18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데 이 비싼 건 아까 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은 어차피 중국만 바라보는 업체들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만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 전방 시장 성장률이 이렇게 크게 둔화되고 있으면 당연히 이들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국은 미국, 유럽을 주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고멀티플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나 가장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유럽 대비 큰데 전기차 침투율은 유럽 대비 3분의 1도 안 되는 미국이 향후에 당연히 가장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IRA 구도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과 안 싸워도 되게끔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의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비싸진 건데 네.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우회로를 뚫어서 조금씩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적어도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었던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더 확장되는 데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기업들은 확실히 경계해야 되고요. 예전에 이제 중국 기업들 한창 성장할 때 멀티플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전성기 때 중국 기업들 네. 전성기 때. 중국 기업들이 그 EV 에비타 기준으로 CATL이 2018년에 상장했었었는데 네. 그 2년 반 동안 상장 하고 나서 2년 반 동안 EV 에비타 멀티플이 30배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네. 지금 LG 엔솔이 올해 기준으로 27배고 내년 기준으로 20배예요. 그리고 SDI는 굉장히 쌉니다. 10배 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셀메이커 기준으로는 사실 CATL보다 여전히 그때 당시 한창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나갈 때 대비해서는 싸고요. 사실 소재 기업들은 중국도 이제 퓨어 소재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때만큼 뭐 엄청난 뭐 밸류 그때 밸류가 엄청나진 않았었는데 사실 국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는 그때보다 비싸요. 중국이 잘 나갈 때보다 비쌉니다. 그래요. 셀메이커 중에 탑픽은 어떤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배터리 셀은 네. 이 뭐 모든 배터리 소재가 이게 이제 변동비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원가에서 변동비 비중이 80%나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변동비 관리가 되질 않으면, 그러니까 변동비 비중이 80%라는 것은 일단 고정비 비중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출 증가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한계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D램이나 OLED가 고정비 비중이 적게는 30%에서 50%가 넘기 때문에 매출 증가할 때 따라 올라오는 변동비가 적으니까 뭐 D램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 60%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10% 내외가 일단 상단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10% 내외까지 올리려면 80%를 차지하는 변동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변동비의 절반 이상이 메탈이기 때문에 메탈을 더더욱 잘 수직화를 해야 돼요. 그걸 지금 제일 잘하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건 뭐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광산 투자도 하고 메탈 자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 엔솔이 굉장히 좋은데 아까 에코프로 BM 말씀드릴 때와 비슷한 맥락으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경쟁사들 대비 최소 2배 이상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게 LG 엔솔 빠질 때는 아주 편하게 사자고 외쳐요. 근데 계속 빠지니까 그때는 욕먹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사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서요. 주가 상승 여력은 지금 이제 3월 8일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 주가 상승 여력은 SDI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SDI는 지금 엔솔 대비 가격이 정확히 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EV/EBITDA가 올해 기준으로 엔솔이 27배인데 SDI가 13배예요. 그러니까 딱 절반이 안 되는데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발생했었던 건 SDI가 미국 투자가 거의 뭐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솔이 미국 투자가 한 200기가 정도 되는데 SDI가 발표해 놓은 게 공식적으로 20기가밖에 안 돼요. 근데 최근에 뭐 뉴스플로우 보셔서 아시겠지만 GM향 네. 공장 합작 공장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합치면 거의 기존 대비 최소 5배 이상 캐파가 올라가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요 디스카운트 비율이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산업에서 누가 제일 잘 준비를 하고 있냐? 저는 LG 엔솔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주가 상승 여력은 조금 이제 약간 투자가 느렸었던 SDI가 오히려 지금 상승 여력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산업은 LG가 제일 잘하는데 네네. 이미 그게 주가에 반영되어 비싸다. 있어 녹아 있고 SDI는 그 다음이지만 그래도 주가에 아직 반영이 덜 됐기 때문에 상승 여력 측면에서는 SDI가 조금 더 낫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멀티플릭은 제일 낫더만요 거기가. 네, 그렇죠. 여기 셀메이커들 중에서는 물론 SK 이노베이션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SDI가 뭐 엔솔 대비 딱 절반 정도.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작년, 재작년 뭐 이때쯤에 네네. 뭐 에코프로 이런 거 이제 들고 있고 그럴 때 지금은 불행히도 안 가지고 있지만 그때 한 얘기가 결국은 주가의 꼭지는 네. 우리가 시중에 굴러다니는 차들의 번호판이 파란색이 한 절반쯤 보일 때가 꼭지 아니겠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뭐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전기차 비율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8% 정도 되고요. 전체 차량 중에? 전체 차량 중에. 그러니까 신차 판매량 중에. 신차 판매량 중에. 이게 굴러다니는 대수 기준으로는 아직 뭐 그것보다 현재 그 하세월이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신차 판매량 기준으로 유럽이 이제 전체 지역이 한 30%가 좀 안 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는 확실히 좀 20% 빠르고. 초반. 유럽이 꽤 높네요. 네, 그렇죠. 유럽이 뭐 훨씬 일부 빠르겠죠, 국가는 그러니까 미국보다. 북유럽이 워낙 많이 높아져서 사실 근데 뭐 프랑스 영국 프랑스는 뭐 10% 중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북유럽이 뭐 노르웨이는 90%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전체 신차 판매량 중에 월별 기준으로 30% 가까이 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20% 초반 지금 나오고요. 중국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 후반 나옵니다. 이건 신차 판매량 기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뭐 절반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LG 엔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그 시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면 그냥 됩니다. 가져가면 네, 돼요.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계속 가져가면 되고 2030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시기를 딱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기에 전기차 침투율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별 목표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몇 %를 뭐 전기차로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그러긴 그러니까 했죠.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국가들이 일단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애초에 35년에 그냥 내연기관 아예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이러면 그렇고. 미국은 사실 캘리포니아만 30년 기준으로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해놨고 전체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사실 이 침투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지면서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좀 생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이탈리아는 이거 2035년 너무 과하다 좀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죠. 중간중간에 변수는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까지는 주가가 사실 꺾이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꺾이기는 네. 했다. 자, 셀업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소재 업체들. 예. 셀업체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정말 소재 업체들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돌아가고 있는 거. 이게 뭐가 이렇게 섹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양극재가 막 치고 올라가면 네. 그 다음 날은 폐배터리가 막 치고 올라가고 네. 막 리튬 강산 발견했다. 그렇죠. 인도에서 그러면 왔던 뭐 네. 상한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거의 잘 움직이지 않았었던 장비주들까지도 요새는 막 급등을 하는 그런 네. 양상이거든요. 네. 일단 양극재 업체들 지금 뭐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왜 이런 현상들, 왜 이런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 많이 안 받으시나요? 예, 그러니까 제일 많이들 뭐랄까요 물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소재 안에서 어디가 제일 좋으냐. 아, 그렇죠. 네, 지금 그런 네. 건데 어디가 그러니까 대장이냐?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양극재가 제일 좋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양극재가 좋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ROIC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산업의 매력도는 어차피 이 사업이라는 게 장사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뭔가에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익을 수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은 산업이 매력적인 산업인 건데 이 배터리 산업의 ROIC를 쭉 계산을 해보면 양극재가 한 10% 중후반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높고요. 배터리 셀이 ROIC가 높으면 한 자릿수대 후반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소재군들 한 10% 내외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반도체나 IT 부품이나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 한국 제조업 평균 ROIC 대비 높게 나오는 게 양극재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양극재가 일단 투하 자본 이익률이 높은 산업이라서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이 IRA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공급망을 좀 재편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이 이제 3월 14일에 원자재법 CRMA 발표하면서 또 공급망 재편을 할 텐데 IRA와 CRMA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공급망의 최윗단 업스트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간 산업이죠. 모빌리티 이 영역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망이 흔들리면 사실 국가 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주는데 이게 지금 100년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전기차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의 공급망을 잘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냥 싼 거 사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로 미국과 유럽은 본인들의 목줄을 그냥 중국한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초기부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급망에서 가장 원가 비중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광물인데 이 광물은 어차피 배터리 체인이 그리고 전기차 체인이 광물을 사러 시장에 나가면 우리가 만나는 지점은 채굴지가 아니라 재련지거든요. 재련 시장에서 어디가 패권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모든 메탈 시장에서 중국의 평균 점유율이 60%가 다 넘는 요 구도. 요게 사실 IRA, CRMA 그리고 이런 모든 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데이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메탈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IRA도 마찬가지고 CRMA도 발표는 안 됐지만 정제 리튬만큼은 유럽 내에서 반드시 조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리튬이든 혹은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소재는 그 출처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채굴을 양극재인 하는 곳 네. 아니면 재련을 하는 곳 네. 재련해서 제조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굴지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네네. 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리튬 보면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게 이제 남미인데 남미는 다 미국과 FTA가 체결이 안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르헨티나에 지금 포스코가 리튬 염호가 있는데 그 IRA상 요구를 하는 건 그 메탈의 출처가 FTA 체결국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아르헨티나에서 채굴을 해왔으면 애초에 안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채굴을 해와서 재련을 하면서 부가가치의 50%가 한국에서 발생하면 그거는 FTA 체결국에서 소싱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메탈 자체를 채굴하는데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게 FTA가 안 돼 있는 나라들은 갖고 와서 우리가 부가가치만 충분히 높이면 인정받는다.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글로벌 뭐 양극재를 포함하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 배터리 소재 중에 제일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를 저희 하우스에서 추천드리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막 커질 거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오던 혹은 뭐 사실 호주나 캐나다는 이미 FTA가 미국이랑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현지에서 우리가 재련을 하던 거기서 양극재를 만들던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커질 텐데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 게 결국은 양극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애초에 이 원가 구조와 이 매출 사이즈 특성상 ROIC가 높아서 좋은 산업인데 정책상 또 중국이랑 좀 덜 싸워도 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메탈 소재군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 때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보니 중국이랑 덜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가 좋고요. 그래서 저는 길게 가져갈 때는 광물 만지는 거 사자라는 거예요. 양극재든 네. 그리고 아예 메탈을 재련하는 저희 이제 철강 섹터에서 커버하는 뭐 포스코홀딩스나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쪽으로 잘 나아가고자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사실 그 제가 직접 커버는 안 하고 있지만 저기 뭐 그 LG 화학이나 LG 화학도 네. 사실 광산 투자 나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사자라는 것이죠. 약간 이제 포스코도 뭐 광물 이제 포스코가 광물 그 사오기도 하고 네네. 재련도 하고 네. 포스코 케미칼이 뭐 만들기도 맞아요. 하고 이렇게 예, 해서 예. 수직 계열화가 잘 된 그게 쪽 제일 잘 되어 있죠. 네. 이쪽이 좋다라는 네, 저는 말씀이신 그게 거죠? 요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일 갑이다라고. 에코프로는 어떤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똑같은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하고요. 네. 지주 에코프로가 사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지주 에코프로는 그걸 다 해요. 수산화 리튬 재련도 하고요. 네. 전구체도 만들고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합니다.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그 딱 비상장 회사가 그 세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잘 돼 있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뭐 그냥 아주 편하게 사면 되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단기간에 올라서 그렇지. 좀 준비는 뭐 제일 잘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멀티플은 어떻고 어느 네. 쪽이 가장 좀 선호하는 쪽인지 네. 그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치로만 봐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만 봐서 약간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이 회사가 연 200% 성장하면 주가가 200% 오르는 건 네네. 사실 네.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건지 그걸 좀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뭐 이 지금 뭘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뭐랄까요 논리 구조를 그냥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PEG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EPS 성장률만큼은 PER로 녹이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난 한 배터리 상승 사이클 한 3, 4년 돌이켜 보면 거의 향후 한 3년간의 예상되는 EPS 증가율만큼을 PER로 녹여 왔었어요. 그러니까 향후 연평균 한 EPS 성장률이 한 40% 나온다. 그러면은 PER 40배는 저는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에코프로 BM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간 예상되는 연평균 이익 증가율이 딱 40%예요. 네. 40%인데 올해 PER이 오늘자로 기준으로 한 45배까지 갔고요. 그러면 내년 적정한 거네요. 맞아요. 아주 급격하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아니에요. BM은 불과 1월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적합하? 위클리에서 뭐 너무 이거는 에코프로 BM은 그냥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추천드리면 되는데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거의 한 70% 업사이드가 있었던 게 한 20-30% 업사이드가 남았으면 이전보다는 좀 업사이드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 BM이 딱 그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그 23년 기준으로 그렇고 24년 기준으로 PER이 지금 이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한 주초 기준이니까 지금 또 하루하루 달라서 뭐 한 35배 갔을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한 뭐 타겟 PER 40배까지는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있는데 지금 업사이드가 뭐 제 기준으로는 한 15%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년 하루 기준으로 오르면 끝나겠네요. 네, 보통 25년 그 정도 기준으로 오르니까. 조금 더 남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물론 뭐 수급적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 그냥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을 제시할 뿐입니다. 25년 기준으로는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26년 기준으로는 또 꽤 남아 있고요. 아, 3년까지 땡겨요? 네, 사실 배터리 섹터는
2년은 평균적으로 당겨왔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아니 근데 그때는 이익이 그렇게 안 났으니까 그렇게 네. 땡겨온 건데 지금은 또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2년 뒤를 땡겨오는 거는 또 너무 과도하게 멀티플 높게 주는 근데 이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이게 배터리 섹터는 2년 후까지는 당겨와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 업사이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회를 크게 놓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섹터가 가진 가장 강력한 강점은 저희는 수요의 피크아웃 우려에서 자유롭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클리컬이나 제가 뭐 디스플레이도 보지만 뭐 LCD나 이런 쪽은 당장 올해 TV 판매량보다 내년에 TV 판매량이 더 빠질 수가 있는 산업이에요. 네. 뭐 화학 쪽 섹터도 시클리컬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저희는 적어도 전기차가 올해 대비 내년에 더 팔릴 것은 거의 확실해요. 거의 확실해요. 이건 뭐 그냥 뭐 갑자기 엄청나게 현재로서는 확실하죠. 사이클이 없다. 공장이 그렇죠. 불이 나지 않는 그렇죠. 한 다만 이게 40% 성장하느냐, 35% 성장하느냐. 우리는 지금 50%를 보고 있는데 35%가 나와버리면 가파른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너무 나갔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올해 연초가 약간 그랬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내후년에 예상되는 수요 성장률은 이게 지금 캐파가 제시가 된 상황에서 사실 가동 전방 수요가 둔화가 돼서 가동률이 막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우려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2년 실적 당겨오는 거는 사실 거의 뭐 저는 거의 의무라고 봅니다. 이건 반드시 당겨와야 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익 증가율이 이전보다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3년 후, 4년 후까지 당겨오는 것은 이전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 보면 4년 후까지 당겨와야지 업사이드가 생기는 국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3년 후까지 하면 조금 남았고 4년 후까지 하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2년 후까지는 대부분 프라이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단기적으로 업사이드가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더 가려면 3년 후, 4년 후를 당겨올 수 있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가 되면 또 다시 갈 거예요. 그때는 또 많이 많이 빠질 거고 그때는 또 막 추천드리면 뭐라 많이 욕을 먹겠지만 그때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점 대비 많이 남았으면 또 추천을 드리는 거죠.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 광물 자원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예. 두 군데 있었거든요. 예. 하나가 이제 옛날에 광물자원공사 그쪽이 상당히 셌고 그 다음에 센 데가 포스코였는데 네네. 포스코가 훨씬 더 셌죠. 광물자원공사보다. 우리나라 예. 하여튼 최고 광물자원 개발팀은 다 포스코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아,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에코프로비엠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구조로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네네. 그 말씀하신 게 광물부터 이렇게 수직 계열화로 건드리는 데를 봐야 된다라고 보면 네네. 포스코가 최고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본력은 사실 에코프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포스코 홀딩스의 자본 규모랑 에코프로랑 자본 규모는 뭐 사실 비교가 안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원 개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노하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는 자원 예를 들어서 광산이나 염호에 직접 컨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그거 나오는 사가지고 오는 가지고 이제 거잖아요. 정제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포스코 홀딩스는 아예 이제 직접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서 오는 포텐셜이 저희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홀딩스가 그런데 시가총액이 27조고 네. 그게 너무 싸. 에코프로비엠이 20조가 넘죠. 네. 20조고 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뒤 멀티플을 땡겨와서 성장률 감안하면 그래도 비싼 건 아니다. 네, 저는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그 뜻이 아니라. 맞아요. 네, 좀 그러면 그렇게 비싼 건 그럼 아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너무 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네, 저는 들어서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싼 똑같이 게 생각합니다. 아닌가. 포스코가 이제 저기에 있어서 철강. 철강 쪽에 네. 있어서 그 비중이 언젠가는 워낙 이제 사양 크잖아요.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도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은 배터리 향 매출 비중이 70%까지 올라왔지만 불과 2018년까지만 해도 배터리 향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나머지 80%는 포스코 향 내부 매출이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고로 용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서 뭐 그을음 닦는 고로 용역, 막 이런 제철 비즈니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마진이 잘 나오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니까 거기서 돈 벌어서 양극재에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뭐 제가 철강 산업은 잘 모르지만 이게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향후에 이 신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게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그 하우스에서도 작년 하반기 동안 저희 뭐 콜라보 자료를 쓰면서 강조했던 게 이런 그 재평가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길게 봤을 때 더 좋다라고 추천을 드려왔고 그게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이나 그런 기업들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어디 갔는지. 제가 몇 년 전에 네. 포스코 그룹의 임원들하고 뭐 할 일이 있어 좀 일을 좀 했었는데 네.
그때 포스코 임원들 얘기가 여전히 힘들긴 한데 포스코는 이 철광석 이쪽 아니면 아무것도 이사회 통과가 안 되는 회사였으니까. 네. 근데 언젠가부터 얘기를 하는 거는 비철로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지긴 많이 커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철강에 그쵸? 비해서 너무 조그마니까. 맞습니다. 예. 네, 좀 그것,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 그래서.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도 네. 한번 들어보고 최근에 장비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들썩들썩 작년에 거의 네. 안 움직였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장비주들도 당연히 이 산업이 향후에 3년간 유형 자산 투자가 거의 지금 셀메이커들의 계획대로면 한 60조 정도 투자가 나오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형 자산 투자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장비주들도 수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OLED도 마찬가지고 장비주들은 확실히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네. 빠질 때는 사실 확 또 투자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소재주를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네. 향후 3년간 보면 유형 자산 투자가 늘어나는 국면에서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 쪽,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투자가 집중되는 쪽은 한국 3사가 미국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엔솔과 SDI는 조금 더 투자에 대한 가시성이 확실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체인에 있되 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는 쪽은 전극 공정이기 때문에 요 키워드에 부합하는 장비 업체들 위주로 좀 좁혀서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네네. 이제 투자자들이 볼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다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딱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음 주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진짜 5년으로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차피 각자 다른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애널리스트로서 긴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3년 후, 5년 후에 있을 산업 거기에서 누가 갑이 될 것이냐 그 산업에 좀 더 집중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양극재 계속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메탈 소재군 방금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에 재평가 가치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탑픽이었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건 이전에 저희가 추천드릴 때는 업사이드 한 70% 있었기 때문에 편했지만 지금은 한 15% 내외까지 붙었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는 이전보다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